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우리 챕터 3장 외부성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2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우리 외부성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 측면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생산 측면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운, 이게 이제 외부 경제가 됩니다.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죠. 부정적인, 나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도 이로운, 해로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외부성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배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고 공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사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정부가 따로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따로 없어요. 네,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해결하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합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합병해서 하나의 기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자기가 거기 얘 나와 있는 것처럼 연탄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세탁소 관련된 아니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입장에서 저쪽에 있는 하천에 있는 양식장을 인수해버리면 이게 다 자기 거잖아. 그러면 정보를 다 자기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저쪽이 피해를 보내? 안 되겠다.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가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을 보시면 연탄 공장의 연탄 생산에 의해서 여기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탄이요. 연탄 뭐 요즘 많이 안 써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자, 그러면 연탄 공장에서는요, 약간 연탄재 같은 것들이 날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세탁소, 여기에 세탁소가 있는데 빨래가 이렇게 널어 있단 말이지. 근데 요 세탁소가 네, 요 연탄 공장의 그러한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나 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여기다가 연탄 공장에서 뭐 매연이나 이런 걸 만든 다음에 바람아 저쪽으로 불어라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 모르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을 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가 연탄 공장이고 피해자가 세탁소가 되는데 2번 볼게요.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외부 효과가 우리 내부화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그럼 이 내부 효과가 대가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부화가 된다. 이게 외부성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탁소가 연탄 공장을 인수하거나 연탄 공장이 세탁소를 인수하거나 제3자가 이거 둘을 다 인수하거나 어차피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해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거리는 아닌데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요, 두 번째 로널드 코즈라는 학자의 이름을 딴 코즈 정리, 요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즈 정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이건 자기 기업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요거는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볼까요? 자, 코즈라는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성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제공했는데, 자, 1번 해볼까요? 외부성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해서 이렇게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 재산권은 우리 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지구라는 환경의 주인은 인간입니까? 인류입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 애매하지. 어디까지 주인인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가? 그런 주인의식도 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쓰레기 버리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을 확립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책에 나와 있는데 코끼리라든가 코뿔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뿔소 고기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잖아. 근데 먹어보신 분도 있나? 아무튼 그냥 대부분 안 먹어봤잖아. 근데 치킨은 닭은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닭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막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면 닭이 오히려 멸종 위기가 돼야 되는데 코뿔소나 코끼리가 멸종 위기가 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코즈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닭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이 있잖아. 소유권,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근데 아프리카 초원에 아니면 아프리카 밀림에 뭐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멸종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코즈 정리의 아이디어를 받들어 가지고 그쪽에 어떤 부족들로 하여금 야, 이 코끼리와 코뿔소는 니네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막 그게 막 뭐 이렇게 남획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막게 돼서 멸종 위기를 피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즈 정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 박스 한번 볼까요?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 코즈 정리에 관련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이라 하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 비용,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 비용이 굉장히 작아요. 거래 비용이 작고, 오케이. 협상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로 인한 소득 분배 효과가 없고 거래 비용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긴 합니다. 자, 외부성에 관한 한 재산권의 소유권의 주체가 어느 경제 주체에 귀속되는가 상관없이 어느 경제 주체 밑줄 치시고 요 소유권이 가해자에게 존재하던 또는 피해자에게 있던, 객관식에서는 요걸 많이 얘기합니다. 피해자에게 귀속되든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거와 관련한 내용을 밑에 한번 설명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나올 때는 출제되고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가정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이 출제하니까 요거 내용 좀 잘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외부성 하면 시장 실패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개입 필요 없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 오염 배출량이 있습니다. 1번 강 상류에 있는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류의 B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얻게 되는 한계 편익과 B가 입게 되는 한계 비용이 밑에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한계 편익 빨간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하고, 그 다음 한계 비용 파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수평축이 오염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 그리고 여기 수직축에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한계 비용, 얘는 한계 편익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첨자 A와 B가 있으니까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표현을 좀 한 겁니다.
자, 1번 다시 볼게요. 강상류에 있는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하류에 있는 기업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류에 있는 기업 B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류에 있는 기업 A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편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번, 사회적으로 볼 때 최적 오염 배출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바로 최적 그 원리가 성립합니다. 여기다 Q스타 이렇게 했어요.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상류의 A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하류기업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B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던 상관없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이 A한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케이스 1 이렇게 할게요. 케이스 1. 소유권이 A에게 귀속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하천의 주인이 그냥 A인 거야.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 하천인데 오염물질을 다 버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내 집인데 내 집을 내가 더럽게 이렇게 쓴다. 사실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내 맘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보세요. 맑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기업 A에게 있는 경우에 초기에 기업 A는 오염 배출에 따른 한계 편익이 제로가 되는 점까지 다 배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Q0까지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소유권이 A한테 귀속돼 있으면 스타팅 포인트는 Q0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2번 볼까요? 만약에 Q0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Q스타로 이렇게 오염물질을 조정한다고 합시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오염물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A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편익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세요? 편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할게요. 편익이 이만큼 감소한다고요. 이만큼. 아니 내가 말이야 오염물질 다 배출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만큼의 편익이 한계 편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해서 이만큼의 총 편익을 얻는데 이걸 줄이다 보니까 이만큼의 편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A기업 입장에서는 오염물질 이렇게 되면서 A는 내가 이만큼 피해를 보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그 뜻이야. 거기 보면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C만큼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염물질을 줄이잖아? 그러면 여기 잘 보시죠? 기업 B 입장은 오염물질이 줄어들게 되니까 발생하는 한계 피해의 크기가 이만큼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이만큼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이만큼.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오염물질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서 A는 마이너스 C만큼, 우리 책에 C가 요 핑크 색깔 면적 삼각형입니다. 근데 B기업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이득을 얻게 돼? 요게 C, 요게 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C와 D만큼 이득을 얻게 됩니다. 플러스로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 Q0에서 Q스타까지 가게 되었을 때 피해는 마이너스 C인데 이득이 C 플러스 D가 되는 거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이 D만큼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만약에 당사자들 간에 그러니까 B가 그 피해가 감소하는 게 이득이 C 플러스 D가 되니까 둘이 보상의 원리 생각하시면 돼. 협상을 할 때 C와 C 플러스 D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C가 100만 원이고 C 플러스 D가 200만 원이라 할게. 그럼 얘는 피해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큼만 받으면 돼, 보상을. 얘는 이득이 200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는 최대한
보상을 해줄 때 200까지는 보상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150으로 보상한다 그러면 A도 이득이고 B도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B는 A에게 최소 얼마를 보상해 줘야 돼? 최소 C만큼 이만큼 피해를 봤으니까 C만큼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최대 자기는 그래도 이득 얻은 게 C 플러스 D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보상하라고 그러면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C 플러스 D만큼 보상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어떻게 된다? 네! 윈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당사자 모두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죠? 자, 만약에 기업 B에게 재산권이 주어져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케이스 2가 소유권이 B에게 귀속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한테 귀속됐으니까 여기 아예 생산 자체를 제로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맑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기업 B에게 있는 경우에 초기 상태에서는 기업 B는 A가 전혀 오염물질, 그러니까 이게 B가 이 하천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A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A야, 이거 내 하천이니까 여기다 오염물질 쓰레기 아예 버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시작 자체가 제로야. 제로가 되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스타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반대로 B기업은 피해를 보게 돼. 피해 크기가 얼마야? 이만큼이야. 그쵸? A는 이득을 얻게 돼. 이만큼이야. 이만큼. 여기가 A고 B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A의 이득은 여기 나와 있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B의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하류에 있는 기업의 피해는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A 플러스 B 그만큼 이득을 얻게 되니까 최대한 그만큼 돈을 줄 생각이고 피해 최소한 마이너스 B만큼 피해를 봤으니까 B만큼 주게 된다면 책으로 가볼게요. 자, 2번. 이 경우 오염물질을 Q스타까지 만약에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B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B. 요게 시험 문제에서는 면적을 계산하세요.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선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A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가 이만큼 B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만큼 피해가 됐으니까 최소 B만큼 피해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A가 얻게 되는 최대한의 이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이제 맥스고요. 최소 B만큼만 보상을 해주면 둘 다 A만큼의 그만큼 이득을 나눠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권이 A한테 귀속이 되든 소유권이 B한테 귀속이 되든 바람직한 최적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1, 2 가면 요 D만큼의 남는 이득이 있고 0에서 Q스타로 가면 A만큼의 이득이 발생하고 적절하게 남은 잉여를 파이를 둘 다 나누게 되면은 둘 다 윈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볼게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맑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든 아니면 가해자에게 귀속되든 상관없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라는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귀속이 누구한테 있던 소유권이 획정돼 있기만 하면 돼. 확정돼 있기만 하면 돼. 피해자에게 있던 가해자에게 있던 상관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그런가? 요 가해자한테 있어도 해결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거기 나와 있고요.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는 소득 분배, 누가 이득을 얻나 그거는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가해자, 피해자 누가 더 이득을 많이 갖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가
오케이, 그거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볼 때 코즈 정리와 관련한 성립 여부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쪽에다 보도록 할게요. 자, 코즈 정리의 기본 가정 봤고요. 이게 뭐 한계라고 할까? 성립 여부. 제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성립 여부. 언제 성립하는가? 그걸 보시면 1번 협상 비용, 거래 비용이랑 같은 말로 보세요. 트랜잭션 코스트야. 1번 환경오염 문제와 같은 외부성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 서해안의 갯벌에 만약에 기름이 유출됐다 합시다. 거기에 관련된 피해자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어디까지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당사자 수가 적다 해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가 돼야 되는데 거래 비용이 큰 경우 이론상 늘 그렇습니다. 이론상 요런 아이디어 오케이. 근데 현실에서 하려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115페이지 가보시면 아니 외부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외부성과 관련한 측정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가해자와 피해자 여기 보시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외부성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나 편익이 됩니까? 그런 것들 측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2번 외부성의 측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하면 협상을 통한 외부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를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에 갯벌 있는 그쪽에 만약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 가해자는 대충 누군지는 알겠지. 근데 피해자는 어디까지 해야 돼? 서해안에 갯벌로 먹고 사는 어민들?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아니야. 서해안으로 놀러오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들도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름다운 한국의 갯벌을 이렇게 망치다니 나도 피해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서해안에 만약에 비행 접시가 나타나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외계인도 힐링하러 서해안에 간척 사업 그 갯벌에만 오는데 근데 거기가 다 오염이 유출돼 버리게 되니까 기름이 유출돼서 그러면 외계인도 피해자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디까지를 이해 당사자라고 해야 될지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보의 문제이긴 한데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외부성에 따른 이해 당사자가 소수이고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됐어. 그래도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막상 가해자는 우리 대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소수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등하게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가? 협상 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들은 조직화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은 일반인들은 대체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해자들이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당하게 오염물질을 버린다? 아니 그게 윤리적으로 맞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보시면 이론상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는 정부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런 조건들이 다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성의 문제를 요 코즈 정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외부성의 문제를 최초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무임승차 문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재에도 비슷하게 또 사용되고 죄인의 딜레마, 게임 이론 뭐 그런 거 내슈 그냥 찾는 거 뒤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잠깐 뒤로 미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 방안에
관련해서 합병과 코주 정리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